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비자 행동 같은 경우는 그 경제학에서 보면 행동 경제학과 연관성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던 그 마케팅의 이제 범주를 살펴보면 사회학 분야와 인류학 분야 같이 연동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경제학과 이제 심리학 이 부분도 이제 마케팅과 상당 부분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행동경제학과 이제 심리학 부분이 바로 소비자 행동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이 행동경제학을 필수적으로 이제 알아야만이 마케팅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제 소비자 행동을 통한 이제 마케팅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을 퀴즈로 잠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그리고 주의를 환기시키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이런 내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네, 바로 넛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시중 교보문고나 이런 그 서점에 가보면 굉장히 그 한때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던 그 내용인데요. 이 넛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경제학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넛지는 바로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이제 시카고 대학교 교수인 리처드 세일러 박사님이 이제 쓰셨던 건데, 이 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노벨 경제학상까지 이렇게 수상을 하셨고요.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몇 가지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색깔이 어떤 색으로 쓴 글자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맞추실 겁니다. 파란색으로 쓴 글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검은색이거든요. 근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 이제 검은색인데 우리 눈에서 직관적으로 이제 이 글씨를 보고 단어를 보고 연상을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얼마일까요? 샤프와 샤프심의 가격은 모두 합해 1,100원이다. 샤프의 가격은 샤프심의 가격보다 1,000원이 비싸다. 샤프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약간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실제 답도 틀리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여러 선생님들 얘기를 하셨지만 답은 1,050원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잠깐 숙고해서 풀어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또 하나 볼게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시험관에서 박테리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초 박테리아에는 2배씩 증가하고 있고요. 박테리아가 시험관을 가득 채우는 데는 60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박테리아가 시험관의 반을 채우는 데는 몇 초가 필요할까요? 이 문제도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고 맞춘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답은 59초입니다. 왜냐? 초당 2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시험관을 가득 채우는 데서 이제 반만 채우는 데는 이제 59초가 이제 걸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어요.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사례 기억하시죠? 무슨 색깔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두뇌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1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그 데니얼 카너먼 교수님이 계세요.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제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부분인데,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 지금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출제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이 바로 이제 행동경제학 기반으로 나왔는데, 시스템 1 이 특성이 처음에 사례에서 보셨듯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이고 노력이 필요 없고 연상적이고 빠르고 병렬적이고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이 부분이 바로 시스템 1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직관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죠. 바로 시스템 2라는 우리 두뇌가 담당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통제된, 그리고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시스템 1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좀 느려요. 그리고 중립적. 이런 시스템 2에 의거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시스템 2를 이제 심사숙고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그 대상을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그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얘기하기를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의거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시스템 1을 통해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시스템 2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인간은 먼저 논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직관적으로 판단 후에 다시 이제 숙고 시스템 2로 넘어오게 된다라는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시스템 1에서 어떤 모니터링이 실패했을 경우, 또 시스템 2에서까지도 모니터링이 실패했을 경우, 어떤 사람은 그 판단 오류로 이제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소비자 행동론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그 앞선 단계가 노출이잖아요. 그런 이제 정보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연관돼 가지고 이런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이 우리 실생활과 이제 소비자 행동을 좀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출제된 바 없었고요. 가장 출제가 저는 유력하다고 보는 중에 하나의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례에도 보듯이 우리가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소비자 행동을 알았을 때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이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서 이제 행동경제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경제학 분야에서도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조금 더 연구해서 이론을 정립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정적인 내용은 이제 어떤 이성적인 결정도 결국은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최초에 1978년도에 미국의 사회과학자이자 그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허버트 사이먼에 의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공개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교수님과 이제 아버트 스트버스키라는 이스라엘 국적의 학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행동경제학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론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체계를 이제 담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버트 사이먼 박사님과 이제 데니얼 카너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논문으로, 이 이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까지 이제 수상을 하게 됐고요. 아버트 스트버스키는 아쉽게도 이제 좀 고인이 되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노벨상의 영예는 받지 못하셨는데, 이 세 분이 이제 그 행동경제학의 이제 주류로서의 이제 그 경제학의 어떤 그 주류로 이렇게 이제 이 이론을 올려놓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경제학,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전통경제학인데, 이런 전통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차이는 이제 몇 가지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가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전통경제학에서는 인간은 무조건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행동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한된 합리성이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뒤에서. 그리고 인지함에 있어가지고 전통경제학에는 인간은 반드시 이성적인 사고만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동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적이다라는 부분.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은 되겠지만 기대 효용 이론과 이제 그 맥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상황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그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통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바라볼 때 호모 이코노믹스, 즉 경제적인 인간이겠죠. 그렇게 바라보고요. 행동 경제학에서는 호모 사피엔스, 사람 본연의 자체, 뭐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본다라는 게 행동경제학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전통 경제학에서는 그 인간이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효용이 가장 큰 선택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합리적인 판단이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측, 이사분면밖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람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일관적인 선호, 이런 부분만을 이제 강조했었죠.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실현 가능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확률 분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정해서 합리적인 경제 주체를 이제 바라보는데 만약에 이러한 그 가정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에서 기대 수익의 선택이 어떤 기준이 된다면 뭘 이제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될까라는 건데요. 두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 10만 원과 기대 소득이 10만 원인 복권. 예.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대 소득이 10만 원인 복권은 불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지만 대부분은 그 확실한 요걸 선택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기대 효용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효용에 대한 가치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 기준은 기대 소득이 아니라 기대 효용으로 선택한다라는 게 기대 효용 이론의 어떤 그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행동경제학의 출발점은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앞서 보셨던 그 기대 효용의 이론의 그 그래프는 이사분면 쪽으로 해가지고 정해관계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등장하는 이제 가치 함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측 이사분면뿐만 아니라 3사분면에 나타나는 그래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시면 이사분면 쪽은 기대 효용 이론 쪽에서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3사분면 쪽으로 내려가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행동경제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프로스펙트 이론이다라고 부르고요. 전망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소비자 행동에 보면은 그 대안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보면 여러분들 다 공부는 하셨겠지만 그 대안 평가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어떤 대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단 기준이 다르겠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가치 함수 이론과 가치 함수 이론으로 대변되는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그 휴리스틱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맥락 효과 이론. 여기에는 다시 이제 유인 효과와 타협 효과, 유사성 효과가 있을 거고요. 프레이밍 이론, 구성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후광 효과 이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대안 평가의 영향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비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스펙트 이론 역시 지금까지 그 공식적으로 출제된 바는 없지만 소비자 행동에서 약간 한 번씩은 이제 언급이 됐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프로스펙트 이론과 휴리스틱 이론도 그 별도로 이렇게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통 경제학과 반대되는 측면에 이제 행동 경제학을 알아둠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그 수험 준비하는데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스펙트 이론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전통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그 기대 효용 이론에 그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위험을 수반하는 환경에서의 어떤 의사결정 분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리학 지식을 토대로 경제 관련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요. 전통 경제학의 기대 효용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다라는 거고요. 이 그래프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함수라고 하는데 기존의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제 이사분면적으로 완만한 그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가치 함수 이론,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측면에 있어서 사람의 소비 심리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비 심리에 있어서 손실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이걸 이제 그 가치 함수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가치 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손실 회피성과 중거점 의존성, 그리고 민감도 체감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펙트 이론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이 프로스펙트 이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내용만을 설명한다고 해서 큰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렵고, 거기 항상 우리 그 출제 의도를 보면은 마케팅 시사점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넣어줘야 그 어떤 부분 점수나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을 수 있듯이, 요 프로스펙트 이론과 연관된 어떤 마케팅 시사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적 편집의 원칙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합하라 라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마케팅과 관련된 시사점을 조금 언급해 준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좋은 점수 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계된 내용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안 평가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휴리스틱에 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출제된 바는 없지만, 이 역시 굉장히 그 출제 빈도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안 선택에 있어서 여러 평가 기준을 두지 않고 경험이나 직관에 의해 문제 해결을 단순화하는 방식을 가리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림짐작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리스틱의 특징은 주관적인 견해를 기반으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비자나 이제 사람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첫 그 시간에 시스템 1에 대한 그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 시스템 1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 빠르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선택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케팅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뒤에 다시 가면 배우겠지만, 마케팅 관리론에서 어떤 브랜드를 고객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회상과 제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그 고객이 선호하는 브랜드에 있어서는 이런 휴리스틱인 작용이 바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휴리스틱에 대한 내용도 마케팅 시사점과 같이 언급을 할 때는 항상 포피 전략을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전략과 가격 전략,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장소 전략과 이제 판촉 전략이 이제 휴리스틱과 관련돼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행동 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했던 내용들이 좀 몇 가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소비자 행동을 이렇게 분석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전체적인 이제 프레임워크로 이제 살펴보면 가장 큰 게 이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되겠죠. 요게 지금 앞에 보시듯이 어떤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문제인식이라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이 문제인식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 인식에 이제 바탕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행동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고 있죠. 예.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예, 이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시험에 출제가 이제 됐던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 이제 과거에도 이제 문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이제 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문제 인식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제 앞에 보시듯이 이제 소비자는 이제 제품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되죠. 이제 정보 탐색 과정. 정보 탐색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비자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뭐 장단점이랄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이제 대안 평가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행동경제학 부분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기존 요게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보완적 방식과 이제 비보완적 방식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그 대안평가의 이제 번외적인 그런 내용으로서의 어떤 뭐 휴리스틱부터 해가지고 그 대안평가와 관계된 내용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프로스펙트 이론.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제 그 다뤄져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어서 이제 구매 후 평가 과정을 거치겠죠. 소비자의 구매 후 평가. 구매 단계가 있을 거고요. 이제 구매 후에 이제 평가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적인 요인에 따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 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좀 전개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소비자 행동의 이제 큰 축을 또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더불어서 이제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소비자 행동을 그 규정함에 있어 가지고 앞서 이제 우리가 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봤고요. 그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인데 소비자가 그 외부의 자극이 노출되었을 시점부터 해가지고 그 구매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제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가장 첫 단계가 이제 노출 단계겠죠. 이게 마케팅적 자극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노출이 됐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주의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의 어떤 행동, 액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지각에 대한 과정이 있고요. 해석에 대한 과정이 있죠. 이 지각과 해석의 과정 단계를 한번 다시 묶어가지고 이해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간의 뇌에 그 저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 이제 기억의 단계가 되겠죠. 이 기억의 단계. 그러니까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은 어떤 그 외부적인 자극에 노출이 돼서 이제 그 노출에 대한 그 주의를 통해서 지각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억의 단계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가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인데요. 이 각각의 내용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뤄지죠. 노출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앞서 제가 이게 설명을 좀 이걸 보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기가 좀 편하겠는데요. 이 노출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좀 표현되는 부분이 그 웨버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웨버의 법칙.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자극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주의 단계에서는 환기라는 개념하고 조금 우리가 좀 차이점을 둬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와 환기는 역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 요크스 다드슨이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의와 환기에 대한 어떤 역의관계,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각과 해석의 관계에 관한 여기가 이제 이해 과정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따져봐야 될 내용이지 않나 싶어요. 그 이해 과정을 통해서는 선택적 지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지각적 범주화와 추론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들이 이제 좀 구체화돼 가지고 지각적 범주화, 지각적 추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그 우리가 기억과의 연관성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키마 부분과 이제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억 단계로 넘어가서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내용이 이제 다중기억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중기억 모델. 그리고 정보처리 모델, 그리고 활성화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다중기억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다중기억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억 내에서도요, 감각기억이라고 우리가 노출이 됐을 때 감각기억이 이제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 감각기억 속에서 이제 그 단기기억으로 이제 기억이 이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단기기억을 통해서 그 이제 장기기억으로 이제 모든 정보들이 이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 단기기억을 또 우리 그 소비자들이 그 굉장히 그 암시라고 하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로서 이제 리허설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 책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리허설이 이제 정교화 리허설과 유지 리허설,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이 굉장히 소비자의 행동에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이 정교화 모델과 유지 모델을 이제 그 마케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케팅 관리론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브랜드, 이제 제인이니 회상이니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단기 기억 내에서는 이제 그 청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청크. 이제 우리가 매직 넘버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그 소비자에 있어서 단순 명료하게 이제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7로 봤을 때, 통상 사람은 어떤 거를 눈으로 보고 인지하기까지 어떤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 묶어서 이제 간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숫자 7이죠. 이제 7마디, 7단어를 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단기 기억 내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소비자 행동을 규정함에 있어가지고,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과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봤고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소비자 행동, 전통적인 이제 소비자 행동에서 그 소비자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행동 요인, 개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 요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동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것도 기출제됐던 문제고요. 관여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또 개성. 여기에는 AOI로 해당하는 인구통계학적인 부분들, 그런 게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개인적 요인들이 있어서 각각의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네 번째로 이제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환경적 요인은 크게 이제 우리가 사회, 계층, 문화적 요인, 그리고 어떤 상황적 요인, 이렇게 각각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구매 상황으로 구매 상황과 이제 구매 후 상황,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상황,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요인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소비자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소비자 행동과 포피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좀 쉬운 부분인데, 앞서 이제 구매 의사 결정과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 개인적 상황, 환경적 영향 요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 포피 전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이랄지, 유통 전략이랄지, 촉진 전략이랄지, 플레이스. 제품 전략이랄지. 이 제품은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죠. 브랜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중에서 이제 이 가격 전략. 이 부분이, 한번 기출이 됐었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프로스펙트 이론이 이제 접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앞서.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아까 그래프를 보셨으면 이게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손실 회피성과 이제 관계가 되는 부분이 이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언급이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자 행동과 각각의 포피 전략을 어떻게 매칭시켜서 하느냐에 따른 내용들까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웨버의 법칙, 노출에서 우리가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 보면 우리가 가을에 볼 수 있는 그런 낙엽인데요.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화 과정을 보면 뭔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제시를 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뭐가 틀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웨버의 법칙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초기 자극의 강도가 크면 이제 지각할 수 있는 변화의 강도도 커야만, 그러니까 변화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 시격이라고 부르는 이제 웨버의 법칙은 절대 시격이라는 게 먼저 출발을 하죠. 절대 시격은 이제 사람이 감각을 지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도를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물 온도가 30도, 31도, 32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리는데 기존의 30도에서 좀 따뜻해졌네 라고 느꼈을 때 이 32도에서의 느낌, 절대 시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차이 시격 혹은 상대 시격이라고 있는데, 어떤 두 자극 간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극 변화의 능력은 이제 소비자의 어떤 시격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가격을 2,000원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할인해서 1,800원에 팔아서 소비자가 그 차이를 인식을 했다.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200원의 차이 시격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격화 지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는 이제 어떤 자극을 알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시격, 그걸 절대 시격이다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 자극이 절대 시격에 못 미친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격화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바카리의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증식 효과 이론인데, 실제 이제 미국에서 1950년도에 이제 실험을 했었죠. 영화를 틀어두면서 그 영화 그 사이사이에 5,000분의 1초 정도로 아주 짧게 영화의 팝콘과 콜라 메시지를 담는 걸 내보냈어요. 근데 그랬더니 실제 이제 그 팝콘과 그 콜라의 매출이 30% 이상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됐었죠. 그만큼 어떤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또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케팅적으로는 이게 과연 바람직할 수 있는 부분인가 라고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뇌와 관계된 그런 부분, 무의식을 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버의 법칙은 크게 절대 시격과 차이 시격, 시격화 지각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고요. 몇 년 전에 시험이 나왔었죠. 이 웨버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했을 때 실제 이제 그 계산식까지 이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K는 이제 I분의 델타 I. 이게 이제 상수예요. 이제 이 상수가 가지는 이제 그 변화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델타 I. 그러니까 후기값에서 전기값을 빼는데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이 시격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후기값에서 전기값을 빼고 그걸 다시 후기값으로 나눴을 때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수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서술을 하라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네, 그럼 웨버의 법칙은 이제 마케팅 시사점으로 볼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소비자 행동에서는 포피 전략과 연결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품 개발 시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뭐 가격 변경 시에는, 상표 변경 시에는, 혹은 디자인 변경 시에는, 하나만 예를 들면 제품 개발 시에는 기존의 이제 제품과 차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어떤 용량이나 크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출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앞서 제가 판서에서 했다시피 기억의 단계, 특히 이제 단기 기억에서 청크라는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큰 정보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마치 작은 정보처럼 처리할 수 있는 특수한 정보 처리 단위, 즉 이제 정보의 묶음을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인지심리학자 조지 밀러라는 분이 그 논문에서 이제 매직 넘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매직 넘버, 사람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7개다. 그래서 통상 7 플러스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렇게 그 논문을 제시했었는데, 이 내용이 또 출제가 됐었죠. 네. 실제 이제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 놓으면 눈에 잘 들어옵니까? 네. 기억하기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면 우리가 그 인지함에 있어가지고 정보를 이제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상 7개 전후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의 원리는 구성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청크와 매직 넘버, 교재는 잘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재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이런 내용도 같이 놓치지 않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비자 행동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나마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각각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